원숭이를 사고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숭이를 언뜻 듣기에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원숭이는 인간과 같은 영장력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숭이와 유인원의 염색체 조합은 인간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또 원숭이의 뉴런과 인간의 뉴런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는 학자도 없다. 한 번은 영장류를 연구하는 데 침팬지 공간에서 키우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침팬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침팬지가 갑자기 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고 말았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들은 침팬지들에게 토큰을 주고 그것으로 과자를 또 선물을 사도록 가르쳤다. 그랬더니 침팬지들이 스스로 토큰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토큰을 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주 똑똑한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다른 원숭이들의 토큰을 모두 빼앗았다는 것이다. 영리한 침팬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까? 무디의 커다란 칠판에 가로 세로 칸들을 내려놓고 관객들이 그 칸들에 아무 숫자나 생각나는 대로 써넣게 한다. 그리고 칸이 다 채워지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마술사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칠판 위에 적힌 숫자들을 몇 초 동안에 바라본 뒤에 관객들을 향해서 돌아선다. 이제부터 마술이 시작되는데 마술사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13이라고 했고 다른 관객들은 86이라고 답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마술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를 않는다. 이러한 기억력을 시각 기억력 또는 사진 기억력이라고 한다. 순간적으로 본 장면은 뇌 속에 그림 형식으로 저장한 후에 그것을 보면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 중에서 폴란드의 울프 메신과 앞에서 말한 볼로자 주브리치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유기학 수업 시간에 10개의 공식을 곧바로 외우는 학생이 있고 문학작품에 나오는 긴 문장을 외우는 사람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한탄다 비스푸차라는 버마 사람이 불교 경전 16,000쪽을 모두 외웠다는 사실이다. 시각이 하는 역할은 아주 특별하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전체 정보의 90%가 시각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눈은 단순히 감각기관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뇌의 한 부분이다. 눈에서 만들어진 형상은 뇌 후두엽에서 분석되어서 보존된다. 그러한 기억력은 인간은 0.4초 만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러시아의 세면 세르세프스키라는 유명한 기억술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천부적인 능력을 연구한 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루리아가 거대한 기억력에 대한 작은 책이라는 책을 썼다. 세르세프스키는 숫자와 단어, 물건의 이름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었고 또 몇 년 동안의 그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 기억력은 청각 기억력과 맞물려 있었는데 이러한 기억력을 공감적인 기억력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몇 개의 감각기관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세르세프스키는 자신의 대화 상대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보통 사람의 기억은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보자.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청각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한 번은 그가 바티칸 성경에서 아주 긴 미사곡을 들었는데 그 곡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억을 되살려 그 곡의 악보를 썼다고 한다. 기억은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기억은 크게 두 가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모차르트가 그렇구나.
단기기억 또는 자급기억을 사용한다. 장기기억, 단기기억. DNA 퓨전. 기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망각이다. 흔적을 지우는 과정은 망각은 기억력이 올바로 작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르세프스키의 무한한 기억력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다. 무언가를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며칠 전 아닌 몇 년 전에 배웠던 표와 시기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억된 정보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는 균형이야말로 사고와 지적 활동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평생에 머리에 남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할 것만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흥분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나 슬픔과 관련된 감정이 기억하기가 쉽다. 하지만 감정의 특별한 주제이므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유전적인 기억이라는 존재할까? 유전적인 기억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유전적인 기억의 여러 제시 되는 것 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우선 기억과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흔한 실수 중에 대자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이미 보았다는 말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곳에 처음 가거나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하지만 왠지 이전에 와본 듯하고 왠지 이전에 경험해본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체노프와 파블로프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하는 행동의 근간에 반사작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태어날 때에 주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태어난 후에 우리의 뇌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조건 반사를 배운다. 조건 반사를 위협하는 물건의 모양 등이 종합될 때 일어난다. 바늘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때문에 팔을 베게 되는 것이다. 정글북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한 아기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키워지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 처음에 아기는 손과 발로 기어다녔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인간답게 먹는 법과 몸을 저장하는 법 등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말하기를 가르치는 일이 특히 어려웠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억은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쌓여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다. 아픔과 참을 필요가 있을까? 아픔과 참을 수가 있을까? 로마의 영웅 스카이 볼러는 적에게 사로잡힌 후 자신의 어린 속을 타오르는 불길 속에 집어넣어 자신의 용맹함을 입증했다. 톨스토이의 세르게이 신부에서 주인공 세르게이 신부는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죄의 대가를 치렀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과 민족을 위한 무시무시한 고통을 참아내고 그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치아를 치료할 때도 국보 또는 전신마취를 받는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마취하게 되지 않거나 마취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고통을 없앨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고통을 참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몇 주, 몇 달 동안에 치통을 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참다 보면 통증이 잦아들고 또 약을 먹어서 치통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이를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특수한 수용기가 자극을 받고 그 신호가 DNA 퓨전의 감각 영역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오가니즘 어딘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오가니즘을 지키는 보호막과도 같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심장바로 윗부분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심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통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불필요한 것인가?
속티에서는 감정 표현에 관한 독특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현대인들 말하기를 웃음은 오거니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생명도 연장시킨다고 한다. 웃을 때 몸속 혈관이 늘어나고 뇌에서는 고통가 없어지는 행복의 호르몬 엔돌핀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한 실험에서 20명의 건강한 남성이 코미디 영화와 중압감 있는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었다. 실험 결과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마음껏 웃는 피실험자는 혈액 속도가 22%더 빨라졌지만 중압감이 있는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속도가 35%나 더 느려졌다. 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서 웃음을 주는 광대 한 명이 수십 가지의 약보다도 더 낫다. 인간의 감정이 뇌 깊은 곳에 위치한 만족센터와 불만족센터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감정이 생길 때는 거의 모든 신경계가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다. 웃음 치료. 웃음은 좋은 호르몬을 혈액에 공급하여 생명을 연장시킨다. 생명을 연장시킨다. 모든 신경과 호르몬은 오거니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에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런 현상이 인간의 오거니즘에서 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조상 동물로부터 물려받았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물론 스트레스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도 매우 다양한데 가정, 직장, 불화 등등 싸우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 흥분, 고통을 참는 것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 1분 동안만이라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순간을 생각해봐라. 온실 속의 하트처럼 아무 걱정이 없이 산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지루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인생의 맛이다. 스트레스가 인생의 맛이다. 스트레스는 약일까 독일까? 실제로 스트레스는 오거니즘의 모든 시스템을 훈련시킨다. 방어 시스템이 항상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흥분하는 것 자체가 해롭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절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하지만 현재인은 아직 이러한 능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 남자 여자 중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 남자의 뇌가 더 무겁다고 나온다는 거지. 여자의 경우 뇌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활동이 남자의 경우보다 활발하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한다. 여자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본능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가나 점성가가 대부분이 여자들인 것이다. 반대로 남자는 수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종합에서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 중에는 여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군이만 보더라도 마리 큐리가 2번이나 노벨상을 받았다. 체스 경기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치고 승자가 된 논나 카브린 다시빌리가 있고 전개에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도 있다. 마가렛 대처와 골다 메이어, 건돌리엘 라이스 같은 처리 여인들. 실제로 인간 사회 발전 과정에서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가 없다.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하자. 독재로 보는 인간은 뇌 구조와 뇌 가능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인간의 뇌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창조물이다. 뇌는 어떻게 말초신경이 오는 신호를 해석하는 것일까? 사고는 어떻게? 실제로
내에게는 생략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노벨상을 생략 분야에서 100년 가까운 사람들이 받았지만은 그중에서 내 연구로 상을 받은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이미 5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수많은 대학자들이 우리의 작지만 큰 세계를 풀어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